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안녕하세요. 들리죠?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수학 스토리텔러 홍성용입니다. 오늘 교육 시작하기 전에 변명 하나만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교육 주제가 무게중심과 회전체잖아요. 예, 회전체는 괜찮은데 무게중심에 물리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예, 사실 이게 수능에서 무게중심이 딱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초등 아이들이랑 에세이 수업하는데 물리 내용을 다룰 것도 아니라서 사실 그동안에는 좀 저 고등학생 때 옛날 기억 그리고 뭐 상식 수준 정도 지식으로만 수업을 했는데 제가 이번 교육 준비하면서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했거든요. 제가 무게중심 관련 논문만 30편 넘게 정독을 했고요. 아마 페이지로 따지면 독히 한 1000페이지는 될 겁니다. 검색은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그런데도 이게 물리다 보니까 제 전공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뭔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나 뭐 그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교육 주제가 무게중심과 회전체잖아요. 근데 이 제목 보고서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는데 미녀와 야수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묶었을까? 그런데 이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이 주제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 무게중심이랑 회전체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은요, 주로 이제 직선에 대한 문제를 다뤘어요. 뭐 피타고라스 정리도 그렇고, 뭐 파푸스의 중선 정리도 그렇고, 메넬라우스 정리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다각형에 대한 이론들이잖아요. 근데 직선에 대한, 그러니까 선분에 대한 이런 연구에 비해서 곡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뭐 당연히 이유는 간단하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뭐 타원이나 포물선 같은 이런 원뿔 곡선을 해석기하 없이 연구한다.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폴로니우스는 원뿔 곡선 성질들을 막 찾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도 약간 좀 그 감춰진 천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레스가 유명해진 이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탈레스가 우리가 그 최초의 수학자라고 부르는 그 이유 중에는 저런 곡선 연구를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니까 왜 반원에 내접하는 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 이런 증명을 최초로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지난 그 작도 과정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 발견은 그 당시 수학자들에게는 거의 혁명 같은 쇼킹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히포크라테스가 발견한 게 이게 끝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등적 변형되는 작도 그 도형을 세 가지나 더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노벨상 정도 받을 수 있는 업적을 한 번에 한 두 가지를 찾아냈다. 뭐 거의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어, 곡선에 대한 연구를 처음 성공하고 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고 나서 200년이 넘는 동안에 아무도 곡선 연구로 성공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그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곡선 연구에서 성과를 보인 수학자가 누구냐? 예, 당연히 오늘 주인공인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그 아르키메데스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제가 다 말로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뭐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주율 발견한 게 정말 최고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 나중에 이제 3단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르키메데스 본인은 이제 원보다는 이 입체도형, 그러니까 구에 대한 연구를 한 거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아르키메데스가 이 원기둥과 원뿔과 구의 관계를 발견해서 이거를 내 묘비에 새겨달라.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걸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담인데 실제로 아르키메데스 죽고 나서 150년 정도 지나서 그 마르쿠스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실제로 저 아르키메데스 묘비에 저 그림이 새겨진 그 묘비를 발견했다는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이상한 점이 있죠. 구의 부피나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냐? 선생님들 구의 부피나 건널비를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아마 다들 적분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대 사람이잖아요. 미적분을 전혀 몰랐을 텐데. 아, 물론 그 아르키메데스가 정적분 아이디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포물선 넓이 구하는 이제 소진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적분의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저 구 연구에 성공했던 비결은 적분이 아니라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말 기묘하게 생긴 도형이 있잖아요. 자, 저 도형을 이용해서 구의 부피를 구해낸 거죠. 야,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2200년 전 이야기예요. 그 시대에 저런 입체 도형을 발견하고 그걸로 구 연구를 성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계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발견인데, 자,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무게중심과 회전체잖아요. 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주제가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인 구, 그러니까 회전체를 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으로부터 이 연구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두 가지 주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주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과정의 최종 결론은 결국 구의 부피랑 건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무게중심을 사용하는 거고요. 근데 그 무게중심의 원리를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지렛대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역순서로 우리는 제일 먼저 지렛대부터 시작해서 무게중심, 다양한 도형들의 무게중심을 찾고요. 그걸로부터 구의 부피를 구하고 구의 부피로부터 구의 건널비를 구하는 순서로 활동지를 구성을 했어요. 아, 그리고 지렛대는 메스모 5단계에 오디셈의 수학 대모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도 다루니까 혹시 그 책을 수업을 했던 반이라면 저 지렛대 부분은 좀 가볍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무게중심에 대한 연구를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메스몽 에세이 2단계 오심 이야기, 오심에서는 반대로 무게중심을 내용을 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1교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모두들 아시겠지만 노벨상에는 수학상이 없어요. 그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뭐 수학자랑 여자친구 문제로 뭐 삼각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노벨상의 수학 분야를 만들면 그 사람이 상을 받을 게 확실해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뭐 수학 분야 안 만들었다. 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그냥 지어낸 얘기고요. 그 수학자라는 사람이 미타그 레플러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둘이 굉장히 친했어요. 실제로 노벨이 자기 재산 관리를 맡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노벨상의 수학 분야가 왜 없냐에 대해서 뭐 그냥 추측이긴 한데 이제 노벨이 수학은 좀 실용성이 떨어진다. 그 노벨상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실용적인 연구에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주는 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학상을 안 만들었다. 뭐 그냥 이것도 추측일 뿐입니다만 아무튼 그 연적 때문에 수학상을 안 만들었다. 이건 진짜 근거 없는 얘기고요. 아무튼 노벨상에는 수학 분야가 없죠. 그래서 뭐 노벨상만큼 권위 있는 수학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벨상이라는 게 있고 그 수학자 아벨 이름입니다. 그리고 울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학상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바로 필즈상이죠. 작년에 허준희 교수님이 필즈상 수상하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필즈상 그러면 이제 뭔지 알더라고요. 아무튼 자, 이 사진이 필즈상 수상자들에게 수여되는 필즈 메달인데 저 메달에 그려진 저 얼굴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얘기를 잠깐 할 건데 뭐라고 할까? 아르키메데스를 수학자라고 해야 되냐, 과학자라고 해야 되냐, 발명가라고 해야 되냐,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그냥 다 잘 어울리는데, 와, 정말 고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 사람이에요. 아, 오늘의 그 추천 도서가 아르키메데스가 들려주는 무게중심 그리고 회전체 이야기잖아요.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홍갑주라는 현재는 이제 부산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박사학위를 아르키메데스의 연구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의 연구를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아르키메데스는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이제 유클리드랑 좀 비교를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유클리드는 약간 그 원칙주의자, 대단한 사람은 맞는데 약간 좀 원칙주의자 느낌이 있고 아르키메데스는 수식어를 붙이는 게 더 이상해요. 그냥 천재다. 혹시 왜 학창 시절에 그런 기분 혹시 느껴보셨어요? 나 밤새서 공부해서 간신히 90점 받았는데 걔는 책 한 번 딱 읽고 그냥 100점 받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가끔. 아르키메데스가 좀 그 느낌이에요. 와, 내가 노력으로 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구나. 좀 약간 나를 서글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수학자들을 다 좌절시킨 그런 인물인 거죠. 게다가 유클리드가 그러니까 아테네의 수학이라고 할게요. 아테네의 수학은 약간 좀 실용성은 개나 줘버려라 좀 이런 수학이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아르키메데스는 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이런 이론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그런 방법을 찾은 사람인 거죠. 그렇다고 아르키메데스가 이론은 대충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리를 바탕으로 한 그 아테네의 수학 그런 거를 하면서도 활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고대 이집트의 수학과 고대 그리스의 수학 그냥 이 고대의 모든 장점들을 그냥 싹 다 섞어놨다. 게다가 아르키메데스 하면 그 비극적인 죽음이 있잖아요. 오늘 얘기 드릴 건 아니니까 완전 그 드라마틱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즈 메달의 그 주인공으로 새겨질 만한 그런 사람인 거죠. 아, 물론 그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성향을 갖게 된 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시대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그 지역에 따른 그런 배경들이 있을 건데 이게 일단 아테네에서 지금 저 빨간 동그라미가 아테네거든요. 그 아르키메데스가 살았던 시라쿠사, 지금은 이제 시칠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죠. 거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테네의 영향을 좀 덜 받았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당시에 로마랑 카르타고가 전쟁을 엄청 했죠. 그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 때 약간 저 그 시라쿠사는 저 로마랑 카르타고 사이에 껴서 약간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게 좀 뭔가 버텨야 된다. 우리 살아남아야 된다. 좀 그런 절박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르키메데스의 이런 참 놀라움을 이끌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당시에 시라쿠사의 왕이었던 히에론 2세거든요. 자, 근데 이 히에론 왕이 어떻게 아르키메데스의 저 재능을 이끌어내냐? 저 히에론 왕이 허세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엄청 치는 거죠. 히에론 왕이 사고는 다 치고 그거 수습은 아르키메데스한테 다 시키고 그러니까 뭐 좋은 말로 얘기하면 제갈공명 같은 그런 사람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노비 같은 일 엄청 잘하는 부하 직원을 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마구마구 그냥 사고를 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히에론이 사고 친 거를 아르키메데스가 수습하면서 아르키메데스의 재능이 좀 빛을 발했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 아르키메데스 하면 이제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부력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력 발견에 대해서 약간 좀 논란거리가 있어요. 그 아마 다들 부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왕관이잖아요. 왕관. 근데 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부력 발견이 왕관 때문이 아니었대요. 바로 시라쿠시아 문제를 해결하다가 발견한 건데 발견했다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 시라쿠시아가 뭐냐? 바로 배 이름입니다. 자, 저 배가 어떤 배냐? 이제 당시에는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하면 뭐 도치나 노를 젓는 거겠죠. 근데 뭐 도치라고 해봐야 유체역학을 모르던 때인데 뭐 얼마나 효율적으로 범선을 만들겠어요? 결국 저 당시에 제일 중요한 동력원은
이렇게 노를 젓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크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히에론이 누굽니까? 허세왕 있잖아요. 허세왕.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일반적으로 쓰던 배보다 한 50배 크기로 내가 배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 배에 합이 8개가 달려 있었대요. 수영장도 있었고요. 목욕탕도 있었고, 도서관, 심지어 체육관도 있고, 신전도 있었대요. 저 안에. 뭐 대략 생각해보면 적어도 수천 톤급 배 정도 되거든요. 이걸 이제 노를 저어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탈리아에서 이집트까지 이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이렇게 큰 배를 한 번도 아무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를 만들어 놓고 이게 물에 뜰까? 그게 걱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르키메데스를 부른 거죠. 그래서 자, 이 배가 물에 뜰 거냐 말 거냐 네가 그걸 알아봐라. 물에 띄우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그걸로 아르키메데스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목욕탕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레카 이야기. 자, 물론 이것도 이렇게 기록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정황상 아마 왕관보다는 이 시라쿠시아 때문일 거다라는 그런 추측이 있는 건데 꽤 신빙성이 있는 연구입니다. 자, 아무튼 그 끝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부력을 발견해서 이렇게 하니까 시라쿠시아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 이 배를 육상에서 건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물까지 옮겨야 되는 거죠. 뭐 무거운 물건 옮길 때 바퀴를 사용하면 되는데 배가 너무 무거우니까 바퀴에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그래서 히에론 왕이 또 아르키메데스를 불렀습니다. 자, 해결을 봐라.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그 시라쿠시아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저거거든요. 도르래 원리를 사용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류 최초의 엘리베이터가 22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라쿠시아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력 그리고 도르래 원리 한 가지만 찾아놔도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런 거를 그냥 한 번에 다 찾아냈다는 거죠. 아무 말이 필요 없는 천재입니다. 천재. 자, 그 도르래는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실제로 그 도르래가 당연히 이제 중학생 때 과학 시험은 물론이고요. 영재고등학교 입시에도 꽤 자주 나오는 주제거든요. 뭐 기초적인 주제긴 한데 이게 상황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뭐 지금은 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건 아니니까 일단 움직도르래는 이제 힘을 절반으로 그러니까 내 힘의 2배가 되는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설명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득을 보는 게 있으면 손해 보는 게 있죠. 무슨 손해를 보냐? 움직도르래를 쓰면 이제 물체 이동 거리에 2배만큼의 줄을 당겨야 그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다. 뭐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요. 제가 그 자료집에 도르래 관련된 문제를 2개를 넣긴 했거든요. 이거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이제 움직도르래가 3개니까 움직도르래 하나마다 힘이 절반이 되잖아요. 그럼 3개니까 힘이 8분의 1배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저게 힘이 8분의 1이 되려면 움직도르래가 직렬 상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 모양이 아니니까 이럴 때는 물체에 달린 선의 개수를 보면 됩니다. 자, 저 물체에 달려있는 선이 6개잖아요. 그럼 힘은 6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2번째 문제는 실제로 이거 영재고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원리만 이해하면 정말 쉽습니다. 자, 여기 그 파란색 부분 당기는 힘을 F라고 하면 움직도르래 양쪽에 같은 힘이 생기니까 양쪽이 다 F고 그럼 저 위에는 EF가 되겠죠? 그러면 왼쪽이 또 EF가 되니까 저 2개를 합해서 4F가 되고 그럼 왼쪽도 4F. 그럼 결국 저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은 F, EF, 4F를 더해서 이제 7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분의 W의 힘으로 저걸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영재고 입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렇게 힘을 절약하는, 그러니까 힘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볼 건데, 우리 뭔가 이런 강한 힘을 내는 장치, 그러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제임스 와트가 떠오르잖아요. 증기기관 만들어서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린 사람이니까. 생각해보면 증기기관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에 발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1세기 정도에 헤론 있죠. 헤론. 예. 헤론의 정리를 만든 그 헤론이 증기장치를 만들었어요. 뭐, 물론, 이 당시에는, 철을 다루는 기술이 이제 많이 부족했으니까 효율성이 워낙 떨어져서 뭐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거의 그냥 장난감 같은 거였죠. 근데 헤론이 증기로 자동문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거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발명이 이미 이제 고대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실제 사용되는 장치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자, 이거는 파스칼이 고안한 유압장치라는 거예요. 유압장치. 자, 저 초록색과 빨간색은 피스톤이에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안에 이제 오일 같은 유체 혹은 뭐 압축 공기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 피스톤을 이렇게 누르면 빨간색 피스톤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런데 이제 파스칼이 뭘 발견했냐? 자, 초록색 피스톤을 누르면 저 안쪽에 이제 압력이 생길 거잖아요. 그 압력이 모든 지점에 균일하게 발생한다. 균일한 압력이 발생한다. 자,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자, 초록색 피스톤을 누르면 압력이 생기죠. 저게 모든 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하긴 해요. 뭐 어디는 압력이 강하고 어디는 압력이 약하고 이럴 리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골고루 압력이 똑같게 발생하는데 빨간 피스톤은 넓이가 넓죠. 그렇죠? 그러면 저 넓은 면에 골고루 많은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각 지점마다의 압력은 같지만 자, 그래서 저 빨간 피스톤이 올라오는 힘이 세진다는 겁니다. 자, 제가 거기 조금 복잡한 식이 쓰여 있는데 알고 보면 엄청 간단한 거예요. 압력이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다. 단위 면적당 받는 힘. 그러니까 힘을 넓이로 나누면 압력이 됩니다. 그러면 자, 초록색 피스톤의 경우에 힘을 FA, 넓이를 스몰 a라고 하면 초록색 부분의 압력은 A분의 FA예요. 빨간색도 마찬가지겠죠. 빨간색도 압력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두 개 압력이 같아야 되니까 자, 저렇게 식을 쓰면 복잡해 보이는데 진짜 별거 아니죠. 자, 스몰 a보다 스몰 b가 크면 FA보다 FB가 크다. 다시 말하면 넓이의 B가 힘의 B가 돼버린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초록색 피스톤을 아주 극단적으로 얇게 만들면 빨간 피스톤에서 힘이 아주 극단적으로 큰 힘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단점이 있죠. 그렇게 사이즈의 차이를 크게 하면 빨간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리가 줄어들어요. 근데 그런 단점이 있는데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걸 생각해보면 이 원리를 쓰기가 정말 딱 좋은 거죠. 그 자동차 바퀴에 디스크 옆에 브레이크 패드가 붙어 있는데 그 간격이 엄청 작아요. 그 패드가 디스크 옆에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조금만 움직여서 큰 힘을 내면 되니까 이런 곳에 유압 장치를 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장비 같은 데 엄청 많이 쓰이고요. 그 포크레인의 저런 은색 막대 같은 거 저런 것들이 뭐 거의 다 그냥 유압 장치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유압 장치는 우리가 뭐 흔히 볼 수 있는 장치는 아니고 우리한테 훨씬 익숙한 게 톱니바퀴일 거예요. 예, 게다가 이거는 우리 그 반비례 단원에서 정말 많이 다루는 거잖아요. 톱니 개수랑 회전수가 반비례한다. 뭐 이거는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근데 회전수가 바뀌면 힘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회전수가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느리게 돌수록 힘은 세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회전력을 토크라고 하는데 톱니 개수가 적을수록 회전력이 작다. 톱니 개수가 작으면 빨리 도니까. 그래서
이 토크는 이따가 제가 지렛대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톱니를 이용해도 힘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톱니 하면 자전거일 거예요. 자전거에 페달 쪽에 톱니가 있고 바퀴 쪽에 톱니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톱니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스프라켓이라는 부품인데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체인 어디다가 걷느냐에 따라서 자전거 나가는 게 다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페달 쪽에는 톱니가 작은 거, 바퀴 쪽에는 큰 톱니를 걸면 어떻게 되냐? 페달 쪽 톱니가 작으니까 페달을 막 열심히 돌려도 바퀴가 느리게 돕니다. 대신에 바퀴가 느리게 돌지만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이렇게 앞에는 작은 톱니, 뒤에는 큰 톱니를 달면 되고요. 이거를 반대로 하면 앞에가 큰 톱니, 그리고 바퀴 쪽이 작은 톱니면 페달을 천천히 돌려도 바퀴가 빨리 돌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빨리 돌면 힘은 약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평지에서 빨리 달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톱니까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는 바로 지렛대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렛대는 매스모 5단계 오디쌤의 수학 데모홈에서도 다룬 내용이니까 좀 가볍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뢰를 이루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받침점인데 말 그대로 정말 받치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 지점이 지뢰 전체의 무게중심이 되는 그런 위치예요. 그리고 힘점은 지뢰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는 점이고요. 작용점은 지뢰가 움직여서 이동하게 되는 점이에요. 지뢰에 힘을 주면 자, 지뢰는 받침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힘이 생겨요. 자, 톱니바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회전하는 힘을 토크라고 해요. 제가 잠깐 여담인데 자, 저 토크를 우리말로 돌림 힘이라고 해요. 시소가 돌아가는 힘이란 뜻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토크는 힘의 단위는 아닙니다. 토크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건데 뭐 굳이 뭐 그런 구별을 수업 시간에 해야 되냐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뭐 그런 얘기까지 뭐 자세하게 아이들에게 하진 않지만 아무튼 토크는 그냥 돌아가는 힘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토크 돌아가는 힘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 당연히 힘과 거리죠. 그러니까 힘이 클수록,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울수록 토크가 강해지고, 그리고 받침점에서 거리가 멀수록 토크가 커진다. 그래서 토크는 결국 무게랑 거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토크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긴 해요.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놀라운 게 저거를 공리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책 아르키메데스가 들려주는 무게중심 그리고 회전체 이야기에 이 증명의 아이디어가 나와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수업 시간에 그런 증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그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나한테 긴 지렛대와 받침대를 놓을 수 있는 자리만 주면 내가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던 거죠. 뭐 물론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긴 한데요. 자, 그리고 활동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뢰에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힘점, 작용점, 받침점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시소처럼 받침점을 기준으로 힘점과 작용점이 양쪽에 반대에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일종 지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위 형태의 물건들은 전부 다 일종 지뢰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힘점과 작용점 거리를 조절해서 큰 힘을 내는 그런 공구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종 지뢰랑 3종 지뢰는 작용점이랑 힘점이 전부 다 받침점을 기준으로 한 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힘의 방향이 같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힘점이 더 멀리 있냐? 작용점이 더 멀리 있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되는 거죠. 2종 지뢰부터 살펴보면 2종 지뢰는
힘점이 멀리 있어요. 자, 힘점이 내가 힘을 주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저 힘점을 많이 움직여도 작용점은 조금 움직이겠죠? 그렇죠? 근데 작용점이 이동거리는 짧아지는 대신에 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종질에는 많이 움직여서 큰 힘을 내는 그런 물건을 사용이 됩니다.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병따개예요, 병따개. 내가 손잡이 부분을 잡아서 손잡이 부분이 힘점이 되겠죠? 손잡이를 많이 움직이는 대신 작용점은 조금만 움직여서 큰 힘을 내는, 예, 그게 바로 이종지뢰인 거죠. 삼종지뢰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삼종지뢰는 힘은 줄어들지만 이동거리는 늘릴 수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젓가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조금만 움직여도 젓가락 끝은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큰 힘이 필요 없는 거고요. 젓가락에서 받침점은 어디냐? 바로 엄지랑 검지 뼈가 연결되는 곳이 받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뽀로로 젓가락은 그 받침점을 그냥 아예 만들어 놓은 젓가락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지뢰에 관련된 마지막 내용이 모빌 문제인데 이것도 한때 그 초등 영재원 지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인 거죠. 어렵지는 않은데 중간에 한 번만 실수를 해도 답이 틀리는, 예, 그런 문제들인 거죠. 이거 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이제 이 전체에 그 동물들 무게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냐? 당연히 이제 사자 무게가 나와 있으니까 사자가 있는 쪽부터 공략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사자 쪽의 토크는 무게랑 거리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무게는 40, 거리는 6이니까 사자의 토크는 240이에요. 그러면 A점도 토크가 똑같아야 되니까 A점 토크도 240이 되겠죠? 그래서 A점의 무게는 24g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여우랑 토끼는 무게의 비가 7대 5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4g을 7대 5로 나눠서 여우가 14g, 토끼가 10g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빌 전체의 왼쪽의 무게는 동물들 3마리를 다 더하니까 64g이죠. 그럼 B 지점의 무게가 64g이에요. 그럼 거리는 15니까 토크는 64 곱하기 15를 해서 960인 거죠. 그러면 C 지점도 토크가 960이니까 C 지점의 무게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내려가면 됩니다. C 지점의 무게가 48g인데 B와 사슴의 무게의 비가 2대1이 돼야 되니까 그럼 D가 32g, 사슴이 16g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D 지점의 32g을 얼룩말과 판다가 10대 6, 그러니까 5대 3으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20g, 12g이다. 그래서 천천히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딱 적당한 난이도로 재밌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이런 문제를 제가 활동지에는 뭐 이거 하나밖에 안 넣었지만 선생님들이 문제를 좀 미리 만들어 놓고 수업 시간에 하는 것도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1교시 내용 여기까지고요. 우리 잠깐만 머리 좀 식히고 시작을 할게요. When you think of Archimedes' eureka moment, you probably think of this. As it turns out, it may have been more like this. In the 3rd century BC, Hieron, king of the Sicilian city of Syracuse, chose Archimedes to supervise an engineering project of unprecedented scale. Hieron commissioned a sailing vessel 50 times bigger than a standard ancient warship. Named the Syracusia after his city, Hieron wanted to construct the largest ship ever, which was destined to be given as a present for Egypt's ruler, Ptolemy. But could a boat the size of a palace possibly float? In Archimedes' day, no one had attempted anything like this. It was like asking, can a mountain fly? King Hieron had a lot riding on that question. Hundreds of workmen were to labor for years on constructing the Syracusia out of beams of pine and fir from Mount Etna, ropes from hemp grown in Spain, and pitch from France. The top deck, on which 8 watchtowers were to stand, was to be supported not by columns, but by vast wooden images of Atlas,
holding the world on his shoulders. On the ship's bow, a massive catapult would be able to fire 180-pound stone missiles. For the enjoyment of its passengers, the ship was to feature a flower-lined promenade, a sheltered swimming pool, and bathhouse with heated water, a library filled with books and statues, a temple to the goddess Aphrodite, and a gymnasium. And just to make things more difficult for Archimedes, Hieron intended to pack the vessel full of cargo. 400 tons of grain, 10,000 jars of pickled fish, 74 tons of drinking water, and 600 tons of wool. It would have carried well over 1,000 people on board, including 600 soldiers. And it housed 20 horses in separate stalls. To build something of this scale only for that to sink on its maiden voyage, well, let's just say that failure wouldn't have been a pleasant option for Archimedes. So he took on the problem. Will it sink? Perhaps he was sitting in the bathhouse one day, wondering how a heavy bathtub can float, when inspiration came to him. An object partially immersed in a fluid is buoyed up by a force equal to the weight of the fluid displaced by the object. In other words, if a 2,000-ton Syracusia displaced exactly 2,000 tons of water, it would just barely float. If it displaced 4,000 tons of water, it would float with no problem. Of course, if it only displaced 1,000 tons of water, well, Hieron wouldn't be too happy. This is the law of buoyancy, and engineers still call it Archimedes' principle. It explains why a steel supertanker can float as easily as a wooden rowboat or a bathtub. If the weight of water displaced by the vessel below the keel is equivalent to the vessel's weight, whatever is above the keel will remain afloat above the waterline. This sounds a lot like another story involving Archimedes and a bathtub, and it's possible that's because they're actually the same story, twisted by the vagaries of history. The classical story of Archimedes' Eureka and subsequent streak through the streets centers around a crown, or corona in Latin. At the core of the Syracusia story is a keel, or korone in Greek. Could one have been mixed up for the other? We may never know. On the day the Syracusia arrived in Egypt on its first and only voyage, we can only imagine how residents of Alexandria thronged the harbor to marvel at the arrival of this majestic floating castle. This extraordinary vessel was the Titanic of the ancient world, except without the sinking, thanks to our pal Archimedes. 그 배의 용골이라고 하는 그 단어랑 그 크라운, 그거를 이제 코로네라고 하는데 그거랑 크라운이랑 섞였을 거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2교시 내용 시작할 건데 시작 전에 좀 또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과정에서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수학 용어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무게중심이에요. 자, 일단 무게중심이 뭐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물체나 질점계에서 각 부분이나 각 질점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력의 작용점, 질량의 중심과 일치한다. 어떤 도형의 각 부분이 같은 질량을 가졌다고 가정할 때 질량의 무게중심에 일치하는 점. 무슨 말인지 일단 느낌이 안 오죠. 근데 뭐 수학에서건 물리에서건 질량 중심이랑 일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질량 중심이 궁금하죠? 질량 중심을 찾아봤습니다. 질량 중심은 이렇게 나와요. 질점계에서 각 질점의 평균적 위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게중심을 찾으면 질량 중심이랑 일치한다. 질량 중심을 찾으면 무게중심이랑 일치한다.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국어사전으로는 도저히 좀 해결이 안 돼요. 게다가 제가 이게 국어사전이 좀 잘못된 게 무게중심이랑 질량중심은 실제로 일치하지 않아요.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근데 국어사전에는 그게 일치한다고 막 써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엉망진창이에요, 국어사전은. 자, 그래서 이제 국어사전은 버리고 위키에서 좀 찾아봤어요. 위키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결국
질량 위치에 질량 가중치를 곱해서 적분한 거다. 뭐 이해는 되는데 학생들이랑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영어 위키에서 이제 찾아봤어요. 이 영문 위키가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자, 여기에 그나마 좀 직관적인 설명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자, 다 이해하셨죠? 다 이해하셨죠?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점이다. 어떤 점이냐? 뭔가 힘에 적용되는 그런 점이다. 근데 어떤 힘이냐면, 제가 노란 박스 친 거 맨 마지막에 그 angular acceleration? angular. 돌아간다는 각이죠, 각. acceleration은 가속도. 그러니까 각 가속도. 자, 각 가속도 없이 선형 가속이 유발되기 위한 힘이 적용되는 점이다. 너무 어렵죠. 자, 이거를 제가 천천히 풀어서 써드릴게요.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자, 각 가속도. 한마디로 이건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선형 가속은 저 linear acceleration, 저거 선형 가속이죠. 선형 가속은 직선인 거죠. 돌아가지 않고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점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있어요. 자, 이게 위에서 본 거예요. 하늘에서 본 거예요. 자, 마찰은 무시하고, 자, 이 지점을 밀면 어떻게 될까? 자, 이게 위에서 본 거예요. 책상 위에 저런 물체를 놨다고 생각해봐요. 여기를 싹 밀면 어떻게 될까? 돌아갈까요? 아니면 직선 운동을 할까요? 당연히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돌아간다. 자, 왼쪽이 무겁고요. 오른쪽이 가벼워. 자,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직선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번 다 보는 분도 계시는데? 자, 느낌이 오죠? 왼쪽이 무거우니까 오른쪽을 밀었다고 직선 운동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이거 밀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왼쪽, 여기를 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돌아간다! 돌아간다! 직선 운동을 한다! 아, 자, 이거는 직관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자, 이것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양쪽이 다 돌아가잖아요. 회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각 가속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사이 어딘가에 적당한 지점을 밀면, 저기를 밀면, 느낌 오시죠? 여긴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렇게 슉 직선 운동을 하는 저 점이 무게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힘을 중력으로 대체를 하면 결국 이런 얘기가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점이 무게중심이다. 자,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균형을 이루는 점이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죠. 결국 시소에서 받침점, 그게 무게중심이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접착제로 이렇게 붙인 눈속임이라고 생각했는데, 밸런스 아트라는 장르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도 이거 나오셔서 하던데, 정말 저런 것들을 정말 손으로 다 세웁니다. 아무튼, 균형을 이루는 점이 무게중심이다. 그냥 평면도형도 마찬가지죠. 평면도형도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게 무게중심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과 무게라는 단어가 만나면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난장판이냐? 무게가 같으면 균형을 이룬다. 무게가 같으면 균형을 이룬다. 당연하잖아. 양팔저울이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양쪽의 무게가 같으면 균형을 이룬다. 게다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잖아요. 그리고 중선은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해요. 평면도형이니까 부피가 없으니까 무게를 이제 넓이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선이 넓이를 이등분하니까 무게중심은 넓이, 그러니까 무게를 이등분하는 무게가 같은 곳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무게중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저런 오개념이 생긴다는 그 한국 수학교육학회에 논문이 수십 편이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용어예요. 무게중심은 무게가 같은 점이 아니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만 계산해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게중심을 지나고 밑변과 평행인선을 그려보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이거 닮은비를 이용하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넓이의 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넓이의 비를 구하면 4대 5가 돼요. 그렇죠? 넓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무게를 나누는 점이, 무게를 갖게 만드는 지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무게중심이라는 용어가 이런 오개념을 낳게 돼요. 이 무게중심이 영어로 center of gravity거든요. gravity. 자, 이게 그러니까 직번역하면 중력중심이잖아요. 무게가 중력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무게중심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좋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직관적으로 오개념을 유발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질량중심 이거랑도 다르니까 균형을 이루는 점이잖아요. 그거 훨씬 더 알아듣기 쉽게 그냥 균형점, 균형중심 이 정도로 좋은 단어가 있는데 괜히 쓸데없는 무게중심이라는 말을 붙여서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잘못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그 얘 있잖아요. 이거 넓이가 4대 5잖아요. 그럼 저렇게 자로 세우면 삼각형 쪽은 넓이가 4고 사각형 쪽은 넓이가 5니까 이거 자로 세우면 당연히 사각형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사각형이 무거우니까. 기울어진다. 기울어진다. 사각형 쪽으로 기울어진다. 와, 딱 눈치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안 기울어집니다. 무게가 다르다고 해서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양쪽의 토크가 같은 거죠. 자, 이거 실제로 해보면 중선을 맞추면 뭐 당연히 이렇게 균형을 이루겠죠. 이건 당연해 보이죠. 자, 그런데 저 점선 부분, 저 점선을 기준으로 양쪽 넓이가 4대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균형을 이룰까요? 될까요? 진짜 될까요? 짜잔! 진짜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같다가 아니라 토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그리고 잠깐 여담인데 이 무게랑 질량이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질량은 물체 고유의 값이고요. 무게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게 지구에서도 그렇고 달에서도 그렇고 물 분자는 항상 산소 원자나 수소 원자 두 개.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말은 물질의 양이라는 뜻이니까 어디에 있는 물 분자나 다 질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같은 물 분자라고 해도 지구랑 달에서의 무게는 달라요. 중력이 다르니까. 지구에 있는 물 분자가 달에 있는 물 분자보다 무겁습니다. 무게는 무겁고 질량은 같아요. 자, 이거를 좀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예요. 그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가속을 시작하잖아요. 자, 저 잘 보세요. 200g짜리 저 추가 아래로 가속을 딱 받는 순간, 오, 진짜 줄어들죠. 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게 제일 쉬운 다이어트 비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감속을 할 때 다시 저렇게 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 무게추의 질량은 변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의 감속과 가속 때문에 무게가 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그래비티를 무게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이긴 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삼각형이 이제 삼각형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에 있잖아요. 근데 뭐 계속 지금 얘기 드리는 거지만 무게 때문에 넓이 때문에 중선이 선택된 건 아니에요.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중선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증명이 지루해서 활동제는 빼놨는데 사실 원리는 엄청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공리 두 개랑 보조 정리가 필요해요.
첫 번째 공리는 닮은 도형은 무게중심도 닮음의 대응점에 존재한다. 당연하죠. 그렇죠. 두 번째 공리는 두 도형 전체 무게중심은 각 무게중심을 연결한 선분에 존재한다. 이거는 뭐 그렇게 당연해 보이지는 않는데 시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조 정리. 평행사변형의 무게중심은 대각선의 교점에 존재한다. 자, 이거는 정리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데 뭐 증명은 생략하지만 객관적으로 당연하죠. 자,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왜 중선에 있을 수밖에 없냐. 일단 삼각형의 중점들을 잡아요. 그러니까 A, E가 중선이에요. 만약에 A, B, C 무게중심이 중선에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규律법으로 증명을 할 겁니다. 삼각형 ABC랑 저 밑에 있는 DBE 찾으셨죠? DBE 그리고 FEC 저 삼각형들이 다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들의 무게중심은 G의 대응점에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 빨간 선들이 전부 다 평행선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삼각형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먼저 민트색 부분을 보세요. 민트색 부분은 양쪽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민트색의 무게중심은 H랑 I의 중점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란색 평행사변형의 무게중심은 당연히 대각선의 교점 J에 있겠죠. 그렇죠? 근데 민트색이랑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같아요. 그러면 전체 무게중심은 J와 K의 중점인 L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전체 무게중심이 G라고 했잖아요. 잘 보시면 저 AG랑 JK는 절대 일치할 수 없어요. 왜냐면 AG가 아까 중선에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AG가 J를 지날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모순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중선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律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뭐 수업 시간에 할 필요는 없고요. 수업 시간에는 좀 직관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워크북에는 이런 내용을 넣었어요. 자, 삼각형을 무수히 많은 선들의 집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선분들의 무게중심은 당연히 중점에 있을 거니까 이 선들의 모임인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이 중점들의 모임에 존재한다. 그래서 중선에 무게중심이 존재하게 된다. 뭐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뭐 그리고 그 외에 교과에 나오는 그 뻔한 내용들 있잖아요. 뭐 무게중심을 2대1로 내분한다. 뭐 무게중심으로 나눠진 삼각형 6개 넓이가 똑같다. 뭐 이런 것들은 교과 내용이랑 다 똑같으니까 지금은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삼각형 무게중심을 확장해서 사각형 무게중심 작도하는 게 이번 수업의 하이라이트예요. 2교시의 하이라이트인데 도대체 사각형 무게중심을 어떻게 작도하냐? 시간이 혹시 있으면 아이들이랑 뭐 이 내용으로 좀 토론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지금은 이제 결론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사각형을 삼각형 두 개로 쪼갠다면 각각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연결한 선, 그러니까 저 그림의 빨간 선이죠. 빨간 선에 사각형의 무게중심이 존재할 거다. 여기는 당연하죠. 근데 저기서 어디가 무게중심이냐 그걸 찾으려면 저 노란 삼각형과 민트색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알아야 되는데 넓이의 비를 당시 알 수가 없으니 무게중심이 존재하는 또 다른 선을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이번엔 반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 경우에도 빨간 선에 사각형의 무게중심이 있을 거니까 결국 두 개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쉽죠?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랑 이거 작도를 해보면 작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무튼 이걸 이제 확장해서 오각형도 무게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오각형을 삼각형이랑 사각형으로 나눠서 각각 무게중심을 찾고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눠서 또 무게중심을 찾고 그리고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 실제로 수업 시간에 제가 아이들이랑 해보면 사각형 무게중심 작도하는데 한 30분 정도 잡고 해야 돼요. 실패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에 오각형 무게중심 작도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수업 시간에는 사각형까지 잘 연습하고 오각형은
이제 방법만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고 탐구 주제로 내주면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활동제는 안 넣는데, 왜냐? 이거를 알려주면, 비법을 알려주면 다각형 무게중심 작도가 너무 쉬워져서 일부러 안 넣은 내용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나눠서 다각형 무게중심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림 상태에서 다각형 무게중심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점을 P점이라고 할게요. G1P랑 길이가 똑같은 점을 G2에서 이렇게 작도를 하면 더 G가 사각형 전체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삼각형을 나눌 필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G1P랑 G2G가 길이가 같게만 하면 바로 사각형의 무게중심이 돼요. 자, 이거 증명을 제가 교육 자료에 힌트를 써놨거든요. 이거 그냥 증명을 하고만 조금 난해할 것 같아서 힌트를 써놨으니 이번 시간의 과제입니다. 이번 시간의 과제. 왜 이렇게 하면 G가 사각형의 무게중심이 될까? 예. 힌트 보시면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활동지 안 넣었어요. 이거 아이들이 알면 너무 쉬우니까 작도가. 자,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작도한 무게중심이 작도가 잘 된 건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그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이들이 작도한 사진을 찍어서 PC로 보내요. 저는 이제 PC 카톡을 쓰는데, 그리고 사진을 이제 복사하고요. 제가 그 자료집 19쪽에 지오지브라 링크를 넣어놨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제가 보내드린 이 PDF 자료를 크롬으로 열면 바로 링크가 열려요. 그리고 아크로벳으로 열려면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주소를 클릭하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아까 그 사진을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지점을 이렇게 드래그 할 수 있거든요. 꼭지점을 아이들이 한 작도에 맞춰서 맞춰주면 됩니다. B점이 살짝 빗나갔죠? B점 다시 안으로 살짝 옮겨주고, 이렇게 D점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딱 해주면 어느 부분이 작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작도 굉장히 잘한 아이가 한 거고요. 제가 그 링크에 사각형이랑 우각형까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작도를 해오면 사진을 찍어서 이 지오지브라에 붙여넣고 꼭지점을 맞춰서 아이들이 작도한 게 제대로 됐는지 그렇게 체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교시까지 끝났고요. 네, 마지막 수업이에요. 자, 오늘 수업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1, 2교시 공부를 한 겁니다. 이 아르키메데스가 구의 부피를 어떻게 찾았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모빌로 찾은 건데, 자, 이 모빌은 원기둥 구 원뿔로 이루어져 있죠? 이때 이제 빨간색 원기둥, 그리고 민트색 원뿔에 대한 정보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구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양쪽의 균형을 이루니까 결국 토크 계산만 해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토크 계산을 위해서 각 입체 도형의 부피를 계산을 하면 원기둥 부피는 뭐 밑넓이가 4파이R 제곱이고 높이가 2R이죠.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는 8파이R 세제곱이에요. 그리고 원뿔은 잘 보면 원기둥이랑 원뿔이랑 밑넓이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아요. 그렇죠? 딱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8파이R 세제곱이에요. 자, 이제 양쪽의 토크 계산을 할 건데, 먼저 빨간색 원기둥의 무게중심은 전체 무게중심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 높이가 2R이니까 얼만큼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원기둥의 토크는 8파이R 4제곱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왼쪽 모빌의 토크를 구해볼 건데, 구의 부피는 모르니까 이제 V라고 할게요. 그럼 구의 토크는 V 2R이죠. V 곱하기 2R. 거리가 2R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원뿔의 토크는 원뿔 부피에다가 거리는 2R이니까 곱하면 3분의 16 파이R 4제곱이에요. 양쪽의 토크가 같아야 되니까
구의 토크랑 원뿔의 토크를 더한 게 원기둥의 토크다.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2200년 전 사람이 찾은 거예요. 근데 약간 찝찝하죠? 왜 찝찝하냐? 이게 균형을 이룬다는 보장이 있나? 그렇잖아요.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막 그려놓고 균형을 이룬다고 한 건데. 자, 그래서 얘네들이 왜 균형을 이루나 그것까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난이도가 높아서 제가 활동지에는 뺐거든요. 혹시 수업 시간에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랑 간단하게 그냥 좀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자, 저 세 개의 도형을 원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각 원판이 저렇게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이동하는데, 자, 이동 거리가 모두 2R로 똑같고요. 회전축에 평행하게 원판들이 막 모여서 전체 입체 도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상황이 이해가 됐으면 이제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국 원판들의 모임을 입체 도형이라고 생각하자. 자, 이때 적당한 원판 하나를 정해요. 원판들이 속력도 같고 이동거리도 같으니까 자, 저 그림에 빨간 원판이 출발점에서 A만큼 가면 그러면 민트색 원판이랑 파란색 원판도 똑같이 A만큼 같다. 라는 거를 정면에서 본 그림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저 원판들의 토크가 이제 같다는 걸 봐야 되는데, 자, 이동거리가 A일 때 저 세 원판의 토크를 계산해 볼게요. 먼저 빨간 원판의 토크는 간단하죠? 반지름이 2R이고 중심부터 거리는 A예요. 반지름은 2R, 거리는 A. 그래서 빨간색 토크는 4파이 R제곱 A. 천천히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란 원판, 그러니까 원뿔을 볼 건데, 자, 이 부분 보시면 저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이 A예요. 그래서 파란 원판 토크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문제가 9에 있는 원판이에요. 저 민트색 원판이 문제인데, 민트색 원판은 반지름을 모르니까 그냥 반지름을 C라고 한 거예요. 그럼 민트색 원판의 토크는 이렇게 돼요. 근데 저기에 자 민트색 삼각형을 잘 보세요. 민트색 삼각형에서 사형정리를 쓰면 사형정리 진짜 많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도 3번 나오더니 자 사형정리를 쓰면 C제곱은 A 곱하기 2R-A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의 토크의 합을 계산해 볼게요. 왼쪽 토크는 2파이R A제곱 그리고 2파이R C제곱이니까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방금 위에 사형정리로 C제곱이 2AR 빼기 A제곱이라고 했으니까 C제곱을 저렇게 바꾸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도 빨간색 원판이랑 토크가 같아져요. 2200년 전에 이걸 발견했다. 약간 미친 사람 같아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9의 부피 증명을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진짜 마지막 내용. 9의 건널비 구하는 걸 해볼 건데, 자, 이게 생각해보세요. 9의 건널비를 우리가 실제로 아이들이랑 교과 수업을 할 때 한 번도 9의 건널비를 구하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교과서에서도 다루지 않고 왜 안 나오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저걸 엄밀하게 찾으려면 이제 중적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에세이 시간이니까 적분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증명, 뭐 엄밀하게 따지면 증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아이디어만 중적분을 하지 않는 그냥 아이디어만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을 이렇게 얇게 링으로 잘라서 쫙 펴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럼 저 링을 얇게 그러니까 극한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원둘레고 높이가 반지름, 그리고 원과 삼각형 넓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거를 어떤 다각형으로 등적 변형을 했다. 그러니까 작동인 건 아니죠. 자, 등적 변형을 했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구에서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구를 저렇게 얇은 뿔 모양, 그러니까 저 초록색 부분은 평면은 아니겠죠. 볼록 튀어나온 건데 자, 저런 뿔 모양으로 잘라요. 이런 뿔들을 다 모으는 거죠. 뭐 이렇게 깔끔한 모양이 되지는 않지만 뭐 중요한 건 깔끔한 모양이 되냐가 아닌 거니까. 결국 뿔을 가늘게 자르면 자를수록 밑면이 평평해진다는 거고요. 저 뾰족뾰족한 뿔들을 다 한 꼭지점으로 모읍니다. 등적 변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큰 뿔 하나가 돼요. 이게 저는 그림을 이제 밑면을 사각형으로 했는데 밑면이 꼭 사각형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저 밑면의 넓이가 바로 구의 겉넓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큰 뿔은 밑넓이가 구의 겉넓이고 높이는 구의 반지름이고 그리고 부피는 구랑 부피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뿔의 부피가 3분의 1 SR이니까 얘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과 같다. 그래서 정리해서 4 파이 R 제곱이다. 자,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다른 아이디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그 구에 외접하는 원기둥.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저 원기둥과 구가 부피의 비가 3대 2인 거 알고 있잖아요. 자, 그 원기둥을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을 얘기하면 저 회전축에서 저 빨간 부분, 구의 빨간 부분에 프로젝션, 그러니까 사형을 내리는 거죠. 사형을 원기둥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빨간 부분과 노란 부분이 넓이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구의 겉넓이는 저 원기둥의 옆넓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원기둥 옆면 넓이가 이제 가로가 2파이 R이고 세로가 2R이니까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면 4파이 R 제곱이 된다. 구의 겉넓이랑 원기둥의 옆넓이가 왜 똑같냐? 자, 이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먼저 가로선 부분, 가로선, 그러니까 위선인 거죠. 위선 부분을 보세요. 저기서 삼각형 OAB랑 삼각형 OCD가 닮음이죠. 닮음비를 D 대 R이라고 하면 결국 가로 부분은 길이가 D분의 R배가 됩니다. 가로는 D분의 R배가 돼요. 이건 쉽죠, 가로는. 자, 세로를 볼게요, 세로. 경선 부분인 거죠. 이게 조금 복잡한데,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결국 세로의 비. 지금 저 그림에 K 찾으셨나요? 파란색 K로 된 AD 길이랑 그다음 H, 그러니까 노란색 AC 길이. K와 H의 비를 봐야 되는 거죠. 세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면 K와 H의 비를 봐야 되는데 잘 보면 얘네 둘이 닮음이에요. 그래서 K와 H의 비는 R과 D의 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K 대 H는 R 대 D예요. 그래서 H는 K의 R분의 D배가 돼요. 자, 결론. 결국 저 빨간색이 노란색이 된다면 가로는 R분의 D배, 세로는 D분의 R배. 그래서 같아집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걸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뭐 지금 다 볼 수는 없고 하이라이트 부분만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The way I'm animating it is already suggestive of how this might work. The idea is to approximate the 이거는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라 그 구글 자동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막 보실 때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area of the sphere with many, many tiny rectangles covering it, and to show how if you project these rectangles directly outward, as if casting a shadow by little lights positioned on the z-axis, pointing parallel to the xy plane, the projection of each rectangle onto the cylinder, quite surprisingly, ends up having the same area as the original rectangle. But why should that be?
Well, there are two competing effects at play here. For one of these rectangles, let's call the side along the latitude lines its width, and the side along the longitude lines its height. On the one hand, as the rectangle is projected outward, its width will get scaled up. For rectangles towards the poles, that length is scaled up quite a bit, since they're projected over a longer distance. But for those closer to the equator, the effect might be close to nothing. But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se rectangles are at a slant with respect to the z direction, during this projection, the height of each such rectangle will get scaled down. It's not as much. It will turn out that these two effects of stretching the width and squishing the height cancel each other out perfectly. Let me go ahead and cut away half of the sphere so that we can get a better look. For any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it never hurts to start by giving things names. So let's say that the radius of the sphere is r, and for one specific rectangle, let's call the distance between that rectangle and the z-axis d. You could rightfully complain that the distance d is a little ambiguous, depending on which point of that rectangle you're going from. But for tinier and tinier rectangles, that ambiguity will become negligible. And tinier is when this approximation with rectangles gets closer to the true surface area anyway. To choose an arbitrary standard, let's say that d is the distance from the bottom of the rectangle. Now to think about projecting this out to the cylinder, what we're going to do is picture two similar triangles. The first one shares its base with the base of the rectangle on the sphere, and has a tip at the same height but on the z-axis, a distance d away. The second triangle is a scaled up version of this, scaled so that it just barely reaches the cylinder, meaning its long side now has a length r. So the ratio of their bases, which is how much our rectangle's width gets stretched out, is r divided by d. What about the height? How precisely does that get scaled down as we project? Again, let's slice a cross-section for a cleaner view. And in fact, why don't we go ahead and completely focus our view to this two-dimensional cross-section? To think about the projection, let's make a little right triangle, like this, where what was the height of our spherical rectangle is the hypotenuse, and the projection is one of the legs. Gets squished down as we project it out. And that's the ratio of this little hypotenuse to the leg on the right side. By the similarity with the big triangle, the ratio of those two sides is, again, r divided by d. So indeed, as this rectangle gets projected outward, the effect of stretching out the width is perfectly canceled out by how much that height is getting squished due to the slant.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거를 선생님들 힘내세요. 슬라이드 126개 중에 이제 100개 지났고요. 26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이제 우리 거의 다 끝났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방법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불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불랑 원기둥이 잘린 면이 이렇게 되겠죠. 자, 저기서 빨간 띠랑 노란 띠가 넓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방금 했던 거랑 이제 비슷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파푸스 굴린 정리가 필요해요. 파푸스 굴린 정리. 왜 우리 교과 과정은 아닌데 고3들 수업할 때 필수로 하는 것 중에 파푸스 굴린 정리랑 로피탈 정리가 있죠.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회전체를 이렇게 잘라 붙여서 기둥으로 바꾼다라는 거거든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그럼 이거를 좀 더 잘게 자르면 이렇게 되겠죠. 더 잘게 자르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극한으로 보내면 결국 이런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모양도 이렇게 잘라서 붙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붙이면 기둥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방법으로 예를 들면 이 토러스, 도너츠 모양 이거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토러스를 위에서 본 모양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자릅니다. 이거를 지그재그로 붙여요. 이걸 아주 얇게 잘라 붙이면 결국 원기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원기둥 밑면은 토러스 단면이 되는 거고, 이건 당연한데 이 원기둥 높이가 중요한데요. 이 원기둥의 높이가 단면의 무게중심이 회전축을 1회전한 길이다. 야, 뭐 이거를 지금 뭐 증명할 건 아니지만
자, 이 원리로 건널비도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빨간 링이랑 노란 링이 진짜 넓이가 같은가? 먼저 노란 링은 정말 쉽죠. 노란 링은 그냥 원기둥 옆면이니까. 그래서 2파이 RH 이거는 너무 쉽고요. 자, 이제 빨간 링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파퍼스 글린 정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AD 부분이 이렇게 회전한 저 부피를, 저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D의 길이에다가 AD의 무게중심이 1회전한 거리를 곱해야 되는데 AD의 무게중심이 저 파란 선이에요. 파란 선. 근데 그걸로 하나, 저 빨간색 D로 하나, 어차피 극한으로 보내면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빨간 띠의 넓이는 AD의 길이에다가 저 D 길이로 1회전한 거리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AD의 길이는 우리가 스몰 k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파이 DK가 돼요. 그러면 노란 띠랑 빨간 띠랑 넓이가 같은가? 노란 띠는 2파이 RH고 빨간 띠는 2파이 DK고. 근데 아까 우리 이거 닮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H를 K 곱하기 얼분의 D로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저 노란 띠에서 H를 바꾸니까 진짜 똑같아지죠. 그래서 빨간 띠랑 노란 띠랑 똑같다. 결론이 뭐냐? 결국 구의 건널비는 구에 외접하는 원기둥의 옆넓이랑 똑같다. 자, 그리고 이거 실제로 적분하는 내용도 제가 거기 자료집에 넣었는데 뭐 그건 안 할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거 진짜 쉬운 방법인데 제가 아까 그 원을 얇은 링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반지름의 변화에 따라서 이 링들의 둘레를 더하면 원 넓이가 되겠죠.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반지름이 약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반지름의 변화에 따라서 원 넓이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그게 바로 링의 길이가 될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원의 반지름을 살짝 줄였을 때 넓이의 변화가 이 링 하나가 될 거니까 길이가 된다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원 넓이를 반지름의 변화로, 다시 말하면 R로 미분하면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파이 R 제곱을 R로 미분하면 2파이 R이에요. 이걸 구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구에서도 반지름을 살짝 줄였을 때 구의 부피가 얼마나 변하냐면 가장 바깥쪽 껍질만큼 변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구의 부피를 R로 미분하면 더 넓이가 됩니다. 그렇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R로 미분하면 4 파이 R 제곱이죠.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원이나 구는 이제 변화가 일정하니까 이게 가능하고요. 모든 입체 도형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3교시도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슬라이드 딱 10개 남았습니다. 그 탐구 주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물체 3개 이상으로 시소에서 균형점 찾는 건데 이거 그냥 하라고 하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족들 몸무게로 해라. 예, 가족들 몸무게로 하면 딱 적당한 난이도가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이 문제 본질이 뭐 부정방정식 풀이지만 부정방정식이 우리의 의도가 아니니까 그냥 시행착오 방법으로 풀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지뢰 원리 사용한 물건을 찾아보는 건데 이게 실제로 지렛대 원리 찾는 게 잘 못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지렛대 원리를 사용한 물건들을 충분히 보여주고서 거기에서 받침점, 힘점, 작용점 위치가 어딘가 뭐 그 정도를 찾아보는 주제가 적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아이들이 이제 모빌 직접 설계하는 건데 이 모빌 설계할 때 윗단계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 한 3단계, 4단계 내려오면 굉장히 막 복잡해지고 분수가 막 되게 복잡한 분수 나오기도 하고 모순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토너먼트 대진표 짜는 것처럼 하단부터 모빌을 설계해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훨씬 쉽다. 뭐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제 네 번째는 그 아이들이 직접 무게중심 작도하는 건데 이거
실제로 작동하고 세워보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작동한 거 아까 그 컴퓨터로도 제가 그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아이들 작동한 거 두꺼운 도화지에다가 만들어서 직접 저렇게 좀 자에다가 세워보는 그 정도 실험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연구 주제는 그 원뿔의 부피를 1로 놓고, 그럼 원뿔은 부피가 1, 부는 부피가 2, 원기둥 부피가 3이잖아요. 부피가 2가 되는 여러 가지 입체 도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뿔의 부피가 2배가 되는. 근데 이 주제가 원래 예전에 우리 그 메스몽 과정에 과학공화국 수학법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주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썩히긴 아까워서 여기서 이제 하는 주제인데요. 이제 보통 부피 2배 해라 그러면 저 제일 왼쪽에 있는 원뿔의 부피를 2배 해라. 그럼 위아래에다 붙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높이는 것도 있고 원기둥을 만들어서 원기둥의 높이를 3분의 2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반지름이 2R인 9를 만들어서 그걸 뭐 8등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끔 이제 경시반 아이들 중에는 반지름 길이를 루트 2배를 한다 이런 거를 찾아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주제는 조금 어려운데 그 파푸스 굴딘 정리를 사용하면 반원의 무게중심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파푸스 굴딘 정리를 경시반에서는 수업 시간에 실제로 해요. 그래서 뭐 저기 파란색 도형 같은 거 건널비랑 부피를 파푸스 굴딘 정리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 원리를 알면 반원의 무게중심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반원 무게중심을 G라고 하면 이제 반원 넓이에다가 5G 길이로 회전축을 1회전한 길이 곱하면 9의 부피가 된다. 그러면 저 5G 길이를 실제로 구할 수 있고 저게 3파이분의 4R이 됩니다. 실제로 경시반 아이들의 경우는 한 3학년 정도 아이들이면 대부분 저거 쉽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활동지에 제가 거중기 그 사진을 넣어놨는데 그 거중기 구조를 보고서 실제로 이게 힘을 얼마나 절약시키나 힘이 얼마나 강해지나 그런 거를 정말 자기 생각을 서술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이거 이제 정답을 좀 말씀드리면 그 끈이 8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8배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저거 움직도르의 4개라고 해서 16배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예, 아까 전에 제가 끈이 몇 개가 매달려 있냐 그걸 보라고 그랬죠. 끈이 8개라서 8배의 힘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핵심이 이거예요. 손잡이를 잘 보면 저 줄이 감겨 있는 그 얼레 부분이죠. 저 줄이 감겨 있는 부분이랑 손잡이 부분에 반지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토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반지름이 저 얼레 반지름이랑 손잡이 반지름이 한 3배 정도 차이 나니까 저기서도 힘이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도르래에서 한 8배, 그리고 손잡이에서 3배, 그래서 24배 정도 힘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저 정약용의 그 발명품에 대해서 쓴 책 중에 여유당전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여유당전서에 실제로 저게 한 25배 정도 힘을 낸다. 그런 얘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탐구 주제 끝났고요. 예, 질문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국민학교 때 우리 동네에 그 문방구가 몇 개 있었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프라모델들이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되게 조그만 거는 한 100원 정도고 큰 거는 한 500원. 되게 좋은 건 한 1000원 정도 해줬어요. 그때 이제 제 하루 용돈이 50원이었는데 한 달 용돈 모아서 제가 1000원짜리 프라모델 사면서 엄청 행복했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아카데미 과학이라고 그 일본 프라모델 카피해서 팔던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카데미가 아직도 건재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카데미에서 문화유산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거기 거중기가 있어요. 그거 제가 어저께 저희 아들이랑 만들어봤는데 사실 이거 저는 처음 만드는 거 아니고요. 4번이나 만들었거든요.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랑도 만들고요. 진짜 만들 때마다 디테일에 감탄사가 나옵니다. 거중기 원리를 이해하는데 이만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잘 만든 프라모델인데요. 로켓 배송으로 단돈 8,000원, 배송비 없이 단돈 8,000원.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 뒤에 1학년 고생하셨어요. 마지막 교육과정 통계할 때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내세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